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3월까지 관리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한 나라살림 적자가 6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의 적자 75조 3천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겁니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 국채를 포함하면 적자 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4월 말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1,376만 3천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7% 올랐습니다. 3.3제곱미터 평당 가격으론 4,500만 원을 넘어선 겁니다. 반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국 기준으로는 1.3% 올랐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1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소속 국가들의 통상장관들이 오늘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회의를 합니다. 통상장관들은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혁신, 다자무역 체제를 통한 연결 등을 토의하는데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어 한미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렉트를 15억 유로, 약 2조 4천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번 M&A는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냉각 장비를 겨냥한 것으로 급성장하는 AI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발굴 사업,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만 원을 넘보다 힘이 부족해 털썩 주저앉는가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듯하다 외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그만큼 주가를 뛰게 만들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M&A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AI 생태계 확장에 필수적인 공조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삼성전자가 AI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WM솔루션부 부부장, 박준영 전 삼성전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공조회사, 열관리회사죠. 냉각, 냉난방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삼성전자가 인수했습니다. 유럽 최대 공조기기 회사 플렉트. 아마 일반 시청자들은 이 회사가 조금 낯설 것 같은데요. 규모는 2조 4천억 원이나 되네요. 자, 이 박준영 연구원님, 이 플렉트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네, 지금 뭐 이름 보시면 플렉트의 umlaut A가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독일을 본사라고 있는 회사인데 예. 원래 플렉트라는 단어가 스웨덴어로 선풍기라는 단어입니다. 선풍기? 예, 딱 공주 느껴지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 선풍기라는 뜻인 거고 예. 플렉트 그룹이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현재 독일 본사가 있고 독일 회사였던 덴코 화페라고 스웨덴 기술을 가졌던 영국 회사 플렉트 우드라고 하는 게 2016년 합병을 했고 그 회사를 이번에 삼성이 인수한 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그 말씀하신 대로 공조 산업. 공조. 라고 하는 걸 하고 이제 공조 산업을 전문 용어로는 HVAC이라고 합니다. HVAC. 풀리 말씀하면 히팅, 히팅, 데우고, 데우고, 네. 벤틸레이션, 벤틸레이션, 흐르게 하고, 예, 공기를 그다음에 흐르게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에어 컨디셔닝, 냉각하고, 시키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상당히 일상생활은 아주 중요한 회사인데 이 반도체 회사가 웬 공조 회사냐 조금은 낯설 수 있는데 이 공조 사업이 회사가 매각 가격이 2조 4천억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회사 같은데 박석현 부부장님, 이 공조 사업이라는 게 뭐 삼성전자가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인수할 만큼 뭐 미래 성장성이 큰 겁니까? 공조라는 그 업황 자체가 성장성이 크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요새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그리고 AI하고 관련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 이건데 이 데이터 센터의 효율은 이 반려를 잡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효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게 반려라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려를 잡아내는 게 이게 냉각이고 이거하고 관련된 어떤 기술이나 업황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AI 관련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계속 지금 많이 지어질 예정이고요. 뭐 어제 뉴스가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예. 엔비디아 반도체 이제 공급한다는 것도 역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이 냉방 효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가장 잘하는 유럽 회사가 바로 이제 플렉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하고 관련된 어떤 성장성에 좀 주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 그 플렉트란 사업 회사를 인수해서 어떤 공조 시장에 진출하는 게 삼성전자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되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그런 건 아니고 뭐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이 플렉트 회사의 지난해 그 매출액 규모는 한 3조 원이었고 예. 영업이익 규모는 한 2,500억 정도였기 때문에 2,500억 예, 연간.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뭐 영업이익 규모만 하더라도 뭐 6조 7천억 거의 이제 7조 원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당장 삼성전자에 큰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어떤 인수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으로의 어떤 확장 과정 그리고 이 확장 과정을 통해서 이익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매출은 3조 한 해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2,500원이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이익 창출력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앞으로 커질 AI 데이터 센터, 뭔가 AI의 생태계를 조금 어떻게든 확장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은데 이 공조 전체, 이 삼성전자가 이미 공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이 플렉트 그룹이 하는 공조는 좀 어떻게 다른지 그 시장 규모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가전업계가 했던 공조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에어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규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플렉트의 가장 큰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실제 이제 AI 반도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열을 많이 뺏어가야겠죠. 그럼 많이 할 수 있는 게 액체. 예, 액체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냉각이 빨라집니다. 물질이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액체에 관련된 냉각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시장 규모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뭐 IBS라고 하는 업체에서는 일단은 공조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아주 뭐 엄청나진 않긴 하지만은 2028년에 610억 달러까지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련된 공조는 18% 이상 성장할 것 같다 매년. 거기에 넓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산업 발전의 역사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그 동안의 어떤 가전 제품이나 이거 소위 소비재 정도를 국산화하거나 글로벌화 됐었어요. 근데 거기를 만드는 장치 자체야 인프라 자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럽 회사가 된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것들이 산업 발전 단계에서 의미가 있는 접근이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LG 공조를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는데 뭐 사실 공조 사업이라는 게 삼성전자 그동안 해왔고요. 우리 아파트에도 공조 장치 다 있는데 이미 LG전자가 꽤 많이 공조 사업에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뭐 LG전자와 이제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또 한번 뭔가 이렇게 각축을 벌이게 되는 겁니까? 혹시 전략이 좀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각축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공조 시스템을 하기로 일단 발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사업을 삼성전자도 요번에 인수한 플렉트를 통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기 때문에 LG전자하고 이제 경쟁 강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다만 그 앞에서도 말씀을 해줬듯이 이 데이터 센터 공조 이 산업은 성장성이 상당히 좀 다른 산업보다는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은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부분임을 감안했을 때는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경쟁을 하더라도 이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서로 위닝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을 어느 정도 같이 이제 키워나가는 측면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경쟁을 해서 서로 어떤 제살깔 거 먹기식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산업이 커지는 만큼 삼성전자도 LG전자도 좋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향후 한 5년간은 적어도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향후 5년간 서로 경쟁하면서 산업을 키우고 시장의 점유율을 더 높여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플렉트를 인수한 게 규모가 2조 4천억 원입니다. 뭐 조단위 인수 삼성전자는 하만이죠. 박준영 연구원님 그 8년 전쯤에 하만 전장 장비, 오디오 장비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하만이 조금 자기 사업부를 더 확장해가면서 뭐 이익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까? 하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커나가고 있죠?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성장세가 안정적이고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연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1조 3천억 정도를 달성을 했었었고요. 예. 근데 요 내용은 실제로 이제 요 내용이 좀 많다는 보실 수 있고 작년 분기 마지막 분기에 보시게 되면요, 예. 영업이익이 4천억 원이었는데요. 영업이익 그때 4천억 원. 근데 이제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거기하고 생활가전이 2천억 원 정도였던 걸 대비해 보면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게 두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인프라 산업이 크진 않으나 안정적이다 한 것처럼 예. 하만이라고 하는 오디오 산업이 프리미엄 사업인 거죠. 예. 프리미엄 사업은 경기에 가장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안정적이라는 얘기겠죠. 예. 삼성전자라고 해서 예전에 반도체는 천수답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사이클이 컸었었고 이런 전자산업 사이클에 따라 변화가 컸던 형태의 매출의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마련함에 있어서 프리미엄 오디오 산업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만이 삼성에 이게 품에 안긴 이후에 중간중간에 뭔가 이 언론의 보도가 크게는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를 좀 키워 나가고 지금 있는 와중에 있는 거죠. 어떤 인수를 좀 했습니까? 하만으로서는? 그 마시모라고 예. 미국의 이제 그 오디오 사업 그 오디오 관련 이제 회사가 예. 있는데 이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고요. 예. 이 인수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5월 6일 날 발표가 된 얼마 거고 안 됐군요. 가격은 한 3억 5천만 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원 정도 되나요? 이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예. 이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는 그 프리미엄 오디오 관련 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 뭐 마란츠, 마란츠. 바워스 앤 윌킨스 이런 것들이 뭐 약간 전문성이 있는 오디오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를 인수함으로써 하만이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를 갖게 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이거를 인수하기 전에도 예. 하만은 이 포터블 오디오 시장에서 전 세계 MS 1위 한 60% 정도를 차지했는데 뭐 오. 훨씬 더 1위 주제가 이제 1위 자리가 네. 공고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뭐 지금까지도 하만의 어떤 이익 창출력이 뭐 급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적지 않은 규모의 영업이익 그리고 삼성전자 이익의 상당 부분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렉트 그룹 인수로 인해서 여기에 하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만 인수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맞습니다. 평가할 수도 예, 있겠네요. 예, 예. 자, 하만 인수가 한 8년이 됐고 중간에 하만이 아까 고급 오디오 브랜드를 조금씩 사업 확장을 해왔지만 삼성전자로서 봤을 때 조단위 M&A는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동안 삼성전자 나름의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뭐 국내에서 사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M&A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많이 했잖아요. 주총에서도 투자자들이 요구를 했고 그동안에 뭐 시도를 하다 안 됐습니까? 그동안에는 왜 좀 조용했죠? 이번 플렉트 인수 전까지. 일단 근본적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잊어버렸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형태가 몇 년이 지나갔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소위 이제 투자 규모, 뭐 이런 대출 규모 같은 것들의 어떤 감소 등등의 문제가 있었었고, 물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 매출을 많이 일으켰고 산의 비용이 많은 삼성전자가 관련된 업계에 선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실제로 산업 자체의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아무거나 어떤 것들을 M&A 하는 것보다는 실제 전략을 더 명확히 세우고 실제로 이제 리더십이 더 이제 확보된 이 상태에서요. 예. 그 상태에서 지금도 집중하지 않았을까. 기존에는 결론적으로 리더십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위험성이 있고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 리스크 같은 걸 조금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동안에?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또는 코로나 겪으면서 경기 상황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M&A를 좀 보여오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공조, 플렉트 인수도 뭐 시장에서는 제대로 예상을 못한 것 같은데 이런 M&A에 혹시 향후 삼성전자가 확장을 한다면 어떤 분야를 좀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 아주 좋은 회사를 예. 아주 좋은 가격에 사서 사업성을 더 확대해주면 상당히 좋겠지만 예. 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예.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부분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내에서 이제 파운더리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모바일 쪽에서 이 휴대폰 사업이 있을 텐데 네. 이쪽 관련 사업들은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글로벌 과점 형태입니다. 몇 개 대형 업체들이 시장을 거의
뭐 3등분 또는 예. 양분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이쪽의 현실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거의 미미한 회사를 M&A 해봤자 거의 효과가 없을 거고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주 큰 회사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덩치가 너무 커서 인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업종에서의 M&A는 상당 부분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랐을 때 M&A를 할 수 있는 쪽은 하만이나 요번에 플렉트처럼 이 소비자 가전 CE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M&A 시도가 계속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M&A 쪽에서 IT 업계 내에서 M&A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삼성전자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고 예. 소프트웨어 쪽은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M&A 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유력군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인수가 되고 있는 C 소비자 가전 부분에서 또는 하만과 같은 오디오 전장 부분 이쪽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준영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대규모 M&A 현실적으로 아까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휴대폰 분야에서는 시장의 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뭐 1등이 2등 회사를 인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아까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조금 혹시 뭐 또 있다면 뭐 로봇 뭐 이런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부분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CE 부분, 그러니까 현재는 DX 부분이겠죠. 이쪽에 대한 내용들은 말하자면 이 디바이스가 뭐가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헤드폰이 될지, 뭐 링이 될지, 안경이 될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미래는 있겠다 M&A에 대해서요. 예. 그 단위 기능들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쪽도 연관 접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얘기할 입장으로서 반도체는 아주 복잡한 팹으로 돌아가는 공정 형태거든요. 화학 공정이 거대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M&A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많이 아시는 이유가 이제 일본의 반도체가 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엘피다. 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LP다. 네, 엘피다가 소위 얘기해서 NEC와 히타치라고 하는 메모리 회사 두 개를 물리적으로 합병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아무런 시너지가 안 났었습니다. 합해놨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실제 이건 복잡한 내부 절차들이 있는 상태, 그다음에 화학적 결합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괜한 그 소위 투자로서 소위 이제 조직 문화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경쟁이 남다른 이상한 경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생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쪽에서는 이 M&A라기보다는 자기 자체적 자산력을 높이고 그것보다는 다른 소부장 회사 같은 이 소위 협력사하고 수평적인 연결 동안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반도체 분야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나 시청자들께서는 뭔가 이게 반도체라든지 휴대폰 분야에서 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획기적인 M&A를 좀 기대하는 실제 그런 시도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지금 삼성전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SK 하이닉스의 HBM 이제 왕좌 자리를 놓쳤잖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대만 TSMC에 너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격차가 좀 좁혀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좀 생길 가능성은 좀 낮은가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HBM 관련해서 네.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 쪽에 이제 콜 테스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심이 좀 높긴 한데 이게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라서 그걸 뒤늦게 이게 캐치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큰 효과가 나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HBM 쪽에 어떤 그 경쟁이 심해져서 예. 하이닉스의 어떤 그 플러스 효과가 반감이 되는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어떤 크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더 어렵죠. 지금 파운드리는 더 어렵다. TSMC하고의 어떤 격차 줄이는 것, 이 격차 줄이는 게 아니라 예. 격차가 더 벌어질 거를 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당장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삼성전자하고 관련해서는 이 레거시 디램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매출 비중이 높은 중국 쪽의 어떤 비중이 더 늘어나면서 또는 그쪽 사업이 좀 더 활성화를 보이면서 중국.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가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 중국도 메모리 가격이 좀 올라갈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고정거래 가격이 이미 뭐 4월달에 한번 이제 올라갔는데 상당 부분은 중국 효과,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의 어떤 선수 효과 이런 것들이 4월달 고정거래 가격을 끌어올린 걸로 작동을 하고 있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 수요라기보다는 선수요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고 실제적으로 수요가 일어난 부분 그리고 특히 중국이 이제 이구안신 정책을 쓰면서 네. 이 그 반도체를 많이 쓰는 IT 디바이스 쪽의 어떤 수요가 많이 늘은 부분은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이게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구안신 정책을 좀 더 확대하거나 하반기에 이런 효과로 갖게 됐을 때는 지금 4월 달에 나타났던 효과가 하반기 중에도 오히려 더 이제 증폭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런 게 현실화된다면 삼성전자 실적이나 주가에는 좀 플러스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본질적으로 아까처럼 파운드리 분야의 이제 격차를 좁히는 건 조금 쉽지 않은 과제이고 중국에서 당장 일어나고 있는 어떤 수요가 좀 늘어나서 뭔가 메모리 가격이 올릴 수 있다. 두 가지 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그 박준영 연구원께서 보시기에는 파운드리 분야의 격차 축소 계속 더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격차 축소는 정말 불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그 점유율하고 현재 영업이익률을 같이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점유율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 8나노 정도 되긴 하는데 이 닌텐도 관련되어진 형태의 어떤 반도체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좀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봤었을 때는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업이라고 하는 게 시작한 지가 뭐 10년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고객을 더 발굴하고 지금은 손해가 나더라도 한 3년 정도 시간을 잡고 실제 TSMC의 선단 공정의 안정화, 수율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중장기적 목표를 잡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중장기적 목표. 예, 그래서 이제 현재도 뭐 작년에 취임한 한진만 사장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예. 현재 최선단 공정인 3나노와 개발 중인 2나노 정도도 개발 중이고 고객 확보를 하고 있으나 4나노 정도부터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3년 정도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그때부터 더 도약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는 지금은 약간의 성장통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성장통. 네, 근데 그러면 굳이 이제 기대한다고 한다면 TSMC 너무 몰리다 보니 그거에 따른 나머지 수요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서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아주 단기간에 어떤 역전하거나 아니 단기간에 추격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3년 정도 뭔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조급해 하겠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이런 플렉트 인수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까? 이번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단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플렉트의 어떤 그 매출 규모나 예. 아니면 이익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기는 아직은 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당장 어떤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예. 그거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뭐 드라이버는 아무래도 실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적. 거고요. 뭐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고 예.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어찌 됐든 1분기보다는 약간의 더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지금 이제 5월 달이잖아요. 예. 5월 달이면 2분기도 지금 거의 끝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포인트는 2분기 실적보다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예. 삼성전자가 약간 어떤 약간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거는 2분기 실적까지는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네. 3분기하고 4분기 특히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전망이 예, 물론 왜 이게 그런 거예요? 3월 이후에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4월 말 이후부터 이게 다시 좀 약간씩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하반기 실적 전망치가 약간 하향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반도체 수요 수요가. 부분이 지속성을 갖기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존재하기 그런 때문에 의구심이 좀 있군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하향 조정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미중 관세 문제가 좀 거의 이제 해결되는 국면으로 가긴 했지만 관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 또는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부과하고 있는 30% 관세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게 됐을 때 하반기 전 세계 수요가 온전할 수 있을지 특히 민감성이 높은 IT 수요 같은 경우는 좀 더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려감이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한다라고 일단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실제 일어날 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우려감이 작동을 해서 이익 전망치가 조금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주가 측면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외국인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많이 팔다가 예. 간혹 최근에 조금 매수로 돌아서는 듯한데 뭐 지속성은 좀 있을까요? 그렇게 많진 뭐 워낙 많이 팔아서 외국인 동향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힘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5월 달 들어서 외국인이 지금 그 코스피 시장에서 한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뭐 그동안에 팔았던 거 거의 한 40조 원을 팔았기 때문에 한 9개월 동안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주목되는 부분은 네. 지금 현재 5월 들어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동향이 한국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대만, 일본 그러니까 대만, 인도, 그리고 브라질까지 예. 신흥국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4월 말부터 매매 패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거는 최근 1년간 나타나지 확인된 새로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요인이고 이게 동반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기조적인 변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기를 갖고 기간을 갖고 진행이 되다 보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주가 임팩트가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나 국내 반도체 주식들에도 긍정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집니다. 우리 박준영 연구원님은 이제 삼성전자 연구원이니까 뭔가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강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술을 토대로 주가 전망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5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한 지가 꽤 몇 개월째 지금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6만 전자, 뭐 7만 전자 올해 안에 어떤 좀 주가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뭐 너무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해버린 오늘도 말씀하셨던 그 거대한 HBM의 어떤 뭐 소위 인증 그다음에 단품도 요새 아시겠지만 6개월 정도는 뒤지고 있거든요. 하이닉스에. 그래서 뭐 D램의 10나노 뭐 6세대라고 하는 D1C HBM 제품. 말고도 HBM이라고 하는 걸 4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단위 칩인 거죠. 그것에 이제 실제 현재 소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의 10나노 6세대라는 D1C가 양산 중에 수율도 괜찮은 정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의 10나노 6세대 같은 칩이 개발 끝나서 양산이 좀 잘 안 되는 형태입니다. 보통 6개월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단품에 대한 기술부터 먼저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작년까지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원리와 그 근본을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 일단은 단품을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단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복합품의 HBM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실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마지막으로 좀 HBM3E 현재 제품과 또 앞선 제품인 HBM4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돼서 먼저 승인되거나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 것들이 된다면 조금 더 현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클로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뭐 삼성전자 하면 늘 SK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보는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 이번에 저 엔비디아 주가가 좀 부진하다가 최근에 많이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칩 블랙웰 거의 뭐 18,000개를 납품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엔비디아의 호재가 나오면 이 호재는 SK 하이닉스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물론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는 여기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뭐 봐야 될 것 같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IT 수요 계속 이제 확장되어가고 뭐 중동 쪽에서도 이게 새로운 어떤 수요가 생기는 예. 뭐 이런 부분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삼성전자도 분명히 거기에 이제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그러니까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해서 예. 중동 그 순방 중에 이제 이런 계약을 이끌어냈는데 블랙웰 칩 18,000개, 18,000개죠. 예. 근데 이게 개당 가격이 한 35,000달러, 4만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 가격은 한 7억 불 7억 정도가 달러? 됩니다. 7억 예. 불. 근데 이게 엔비디아 매출에는 1%도 안 돼요, 이게. 요게. 이게 큰 거는 아닙니다. 큰 거는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원래 미국의 어떤 그 첨단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제한이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있었잖아요. 수출 제한이요? 그렇죠. 중국도 이런 제한이 있었고.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런 제한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첨단 칩 수출에 대한 어떤 그 규제를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미국이 이걸 짜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 과정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엔비디아 칩 수출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얘기는 기존보다는 예. 미국이 이런 제한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적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 반도체 경기나 전체 IT 경기에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칩 개수보다는 수출 통제에 대한 제한이 어떻게 바뀌느냐 좀 풀리는 쪽으로 그게 오히려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냉각 공조 사업 회사 플렉트 인수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석현 우리은행 WM 솔루션부 부부장 박준영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융회사가 망해도 보장받는 예금 한도가 9월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물론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 한도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예금 보호 한도 확대로 금융권의 자금이 이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리고 고객들은 예금을 어느 곳으로 옮겨야 할지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 원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예금 보호한도 그동안 참 오랫동안 24년 걸렸네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지금 올렸는데 네. 뭐 미국은 이게 예금 보호한도가 뭐 2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25만 달러입니다. 네. 25만 달러. 네. 우리는 왜 이렇게 낮은 수준 5천만 원인데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 한도를 올린 것은 이제 2001년 1월 달에 5천만 원으로 한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 네. 당시에는 이제 외환위기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보호 한도는 이제 2천만 원이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보호 한도가 2천만 원이었다가 외환위기 시절에 전액 보호를 실시했습니다. 전액 보호를 실시해서 예. 이 전에 모든 예금들을 이제 전체 보호해 주었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2001년부터 이제 한도를 이제 2천만 원에서 이제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3년 만에 1억으로 올리게 되었는데요. 예. 중간에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 예금보험 지침에 의해서 이제 10만 유로, 10만 유로로 10만 이제 유로요? 네. 유로로 한도를 올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2008년에 10만 달러에서 이제 25만 달러로 달러? 이제 한도를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이제 예금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한도를 올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에 예금 보호 한도를 이제 5천만 원으로 올리게 되었고요. 예. 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호 한도를 이제 그대로 유지했던 것들이 영향이 있었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저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적 자금을 이제 예금 이제 금융기관들에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적 자금 상환기금이라는 것을 조성을 해서 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0.1%를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이 예금보험료 이외로 0.1%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금보험료가 0.4%거든요. 0.4%요. 네, 예. 그거 꽤 높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0.1%의 상환기금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0.5%의 네.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보호한도를 또 이제 올리게 되면 이 보호한도를 올린다는 것은 이제 예금자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의미지만 사실 이제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손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같이 이제 목표 기금제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손실의 분담을 이제 금융회사가 진다는 의미에서는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금 보험료를 예.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료가 또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보험료가 상한이 0.5%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가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감독 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예금보험료가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될 가능성들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현재 금융 위기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한도를 인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큽니다. 그러네요. 24년간 걸려서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니까 예금자들은 좀 안심이 되잖아요. 네. 내 돈 1억 원까지 보장되기 네. 때문에 그동안 5천만 원이니까 돈이 있는 분들은 쪼개느라고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그렇습니다. 나눠놔야 예. 되잖아요. 그럼 1억 원으로 이제 9월 1일부터 올라가는데 네. 이제 돈이 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예금이 그동안에 네. 쪼개놓고 여러 군데 어느 곳이 더 예금 금리를 더 주나 안전한 곳이 어딘가 고민했을 텐데 네. 이제 돈이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예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 한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우리가 보호 한도가 전액 보호에서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이제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그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지금 현재 움직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한도가 전액 보호에서 5천만 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되었을 당시에 네. 은행이 이제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예금이 빠져서 은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은행으로 네, 한도가 그러니까 이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전액 보호에서 이제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은행으로 쉬프트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예.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이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한도가 낮은 한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5만 달러라든가 이제 10만 유로 이렇게 한도가 올라가면서 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 은행들의 퀄리티, 질들을 따지지 않고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그런 이제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보장이 되니까 망해도 네. 괜찮다. 조금이라도 더 금리 더 주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한도까지 예금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예금 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금자들이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예금을 시프트하는 특히 정기예금 같은 게 시프트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그게 드는데요. 이제 높은 곳이 이제 저축은행이라거나 상호금융, 신협, 농협, 뭐 수협 여러 가지 네. 이런 데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네, 얘기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동할 것인가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도라든가 금리. 금융기관에 대한 약간 건전성이라든가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확히 뭐 몇 조가 이동할 것이냐 사실은 그걸 예측하기는 이제 상당히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은행의 예금들이 보통 이제 2,200조 정도라고 합니다. 2,200조. 전체 예금이 2,200조 정도가 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정기 예금이 한 930조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축은행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는데 저축은행의 수신고는 10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요? 저축은행의 저축은행들이 사실은 뭐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축은행의 수신고는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규모가 100조밖에 규모가 안 크지 된다. 않고요. 오히려 이제 상호금융이
수신이 한 600조 정도 되거든요. 상호금융. 농협, 신협, 수협, 네, 그렇죠.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면 새마을금고. 한 600조 정도가 됩니다. 그게 상당 부분이 이제 정기성 예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사실은 이제 저축은행보다는 이제 안전하고 금리는 좀 낮지만 안전하고 그런 이제 아무래도 신뢰를 받는 그런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판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게 되면 상호금융으로 좀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얼마큼 이동할지는 뭐 좀 지켜봐야 정확히는 된다.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금이 이동할 걸 대비해서 네. 금리를 이제 서로 예금 금리를 좀 올리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미 일부 저축은행들이 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3%로 올리고 있다. 한도가 늘어나면 예금 보완 늘어나면 저축은행 돈이 조금 더 올 것 같은데 미리 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건 왜 그러죠? 그건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일부 저축은행의 한정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이제 이 정책 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준금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하향하는 추세잖아요. 이제 그렇죠. 정책 금리를 내리는 추세고 은행의 지금 이제 예금 금리도 지금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달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서 저축은행이 지금 같은 이제 자금의 운용 시장이 지금 안정돼 있지 않은 상황, 소위 말하는 이제 운용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거를 높은 금리로 조달한다는 것은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물론 이제 유동성 이제 저기 여건에서 예. 만약에 이제 뭐 예대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예금을 뭐 갑자기 조달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저축은행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자칫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데 네. 좋은 곳으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못 해주면 저축은행의 리스크 경영이 커지는 더 거죠. 안 좋아질 예. 수도 네. 있고 요즘 또 저축은행 부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예금 보완도 올린다고 그래서 돈이 그쪽으로 확 몰릴 것 같지도 않기도 하다는 그런 그렇죠. 것도 맞는 것 예. 같아요. 예. 반면에 은행들은 뭐 이것도 이제 전 은행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졌다고 해요. 네. 2%도 안 된다. 네. 은행들은 뭐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탈할 걱정을 좀 덜 하는 겁니까? 왜 예금 금리를 이렇게 은행들은 조금 낮추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준금리의 하향 안정화 추세에 따라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예금 금리를 이제 점점 낮추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당연한 이름이다. 네. 아무래도 은행 간에도 예금의 이런 어떤 이동, 아까 이제 우리가 은행과 이금융권, 네. 상호금융, 네. 새마을금고, 농협신협 이런 데 얘기했지만 네. 은행 간에도 예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죠. 네,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이제 머니 무브 형태들이 좀 일어나긴 합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수가 워낙 많고요. 은행 간에도 이제 이 건전성의 격차들이 이제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전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은행들이 있고 지방의 중소형 은행 건전성이 좀 약한 중소형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시중은행의 수가 워낙 적고요. 은행 수가 워낙 적고 예. 대부분의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들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은행 간의 어떤 자금 이동들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다 건전하거든요. 우리나라 은행들은요. BIS 비율 같은 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래서 은행 간의 이동들은 자금 이동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없고요. 예. 이제 이 타업권 이제 소위 말하는 은행과 이제 제2금융권, 이금융권 간에. 그러니까 이제 제2금융권 내에서의 자금 이동들은 이제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금융권 내에서도 이제 개별 이제 저축은행, 개별 이제 이 단위 조합 간에는 건전성 차이가 좀 심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금이 좀 이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제 금리 수준을 좀 잘 따져보고 네. 0.1% 포인트라도 높은 곳으로 아마 예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네. 있겠는데 은행들은 아까 예금 금리를 조금씩 이제 낮춘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출 금리는 보면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 연 4%대, 뭐 예. 신용도가 좀 괜찮은
차입자 예. 기준으로 예.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예. 예금금리 빠르게 낮아지고 대출금리 그대로 있으면 예. 은행만 좋은 예대금리처럼 벌어지는데 이건 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의 결정 구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예금금리라는 것은 사실 이제 금리 결정 구조가 의외로 단순하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조달금리라는 것은 이제 정책금리에다가 이제 가산되는 금리들이 그 가산되는 금리들이 사실은 이제 별로 없고 단순하게 결정이 됩니다. 만기 구조도 이제 짧고요. 만기가 짧고요. 예.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기 구조가 장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산되는 것들이 이제 개별 개인들의 신용에 대한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것들을 자주 바꾸게 되면 은행의 리스크들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이제 결정도 대부분 고정금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준 변동금리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바꾸게 되면 예. 은행들의 수익이 이제 크게 변하게 되고 네.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예금금리처럼 쉽게 이제 대출금리를 바꿀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금금리는 저렇게 쉽게 바꾸는데 대출금리는 왜 못 왜 안 바꾸냐고 내려주느냐고요. 예,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이제 가산금리라고 하는 그 변수들이 워낙 복잡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쉽게 그거를 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은행들만 이익을 많이 내면 돈을 빌리는 사람, 예금하는 사람은 그 이익을 낸 만큼 상대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뭔가 고쳐야 되는데 마침 이번 대선에 지금 출마한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공약을 내세웠더라고요. 가상금리 산정 기준의 표준화, 공개 의무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있고 또 국민의힘 후보는 금리는 직접 얘기 안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뭐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책 특별융자를 얘기했네요. 공약으로 잠깐 이 부분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의 공개화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화라든가 공개 의무화라는 것들은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오픈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 대환대출의 활성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장 경제 활성화라고 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요인들을 좀 예. 이제 강화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김문수 후보의 공약들은 사실은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이제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기존에 있는 그 써왔던 정책들과 소상공인 지원. 그게 크게 차이가 없는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뭐 예. 얼핏 보기에는요. 네네. 뭐 특별 융자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지금 햇살론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는 정책들과 크게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금리 부담 완화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문은행 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포용적 금융이라는 의미에서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이 서민들의 중점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점에 중점을 두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것과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중산층,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그 정책들인 것 같은 느낌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공약을 종합한 건 아니고요. 몇 개만 뽑아서 비교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를 좀 정식 발표되면 다시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만에 예금보험 한도 5천만 원에서 9월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가는 문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 왕좌 자리를 내줬고 파운드리 사업에선 대만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했죠. 스마트폰은 애플과 중국의 매서운 추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자처럼 무기력해 보였는데 침묵을 깼습니다. 2조 원 넘는 돈을 쏟아부어 AI 생태계에 필수적인 공조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를 기대해 봅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